사람은 두 번 늙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몸이 늙을 때, 또 한 번은 마음이 늙을 때입니다. 몸이 늙는 건 나이가 먹으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늙는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더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를 게 없고 새로운 설레임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지 않을 때 사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사람은 여전히 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시들해져 버리면 삶은 빛을 잃고 맙니다. 한때는 하루가 너무 짧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아이들 챙기느라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죠.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누군가의 부탁, 전화, 약속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늘 미뤄야 했습니다. 여행도, 취미도, 공부도 나중에 언젠가로 미뤄두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상하게도 하루는 길게만 느껴지는데 정작 달력은 너무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이 멈춘 듯 흐르다가도 한 달이 금세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인생에 어디쯤 서 있는 걸까? 현역 시절에는 직장과 직함이 나를 설명해 줬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라는 이름, 배우자라는 역할이 있었죠. 누군가의 필요 속에서 존재했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나니 엄마, 아빠라는 역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집안의 정적이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퇴직하고 아이들 결혼시켜서 출가시키고 나니 속이 후련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자리도 없으니까요. 한때는 분주했던 하루가 이제는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은 떴는데 굳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서 이불 속에 한참 누워있고 겨우 일어나 밥을 챙겨 먹어도 이게 뭔가 싶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선생님을 취직시켜 드릴게요. 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웃으세요.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스케줄을 같이 짜드린 70대 어르신이 계셨어요. 아침 9시에 복지관 프로그램 등록, 오후에는 자원봉사, 저녁에는 산책,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운데 이걸 왜 하나 싶었는데 이 주진하니까 안 하면 허전해요. 3주가 되니까 정신없이 바빠서 우울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분은 그제야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셨습니다. 아, 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기쁜 사람이구나. 누군가를 도울 때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땀 흘릴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하루의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하루는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쌓이면 결국 내 삶 전체가 흐릿해져요. 다행스럽게도 그 지나가는 하루를 붙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허무하게 보내고 있을 뿐
사실은 아주 사소한 변화로도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만 다르게 쓰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은 변화의 시작, 바로 노후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진짜 취미 말입니다. 그 취미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이걸 해봐야지 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불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제 나는 늙을 수가 없다. 그 말이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막에 꼭 어울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의 좋은 취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절대 피해야 할 취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취미가 골프예요.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참 좋아 보이죠. 하지만 노후 취미로는 골프를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노후의 취미로는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골프 한번 나가려면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해요. 두 번째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꾸준히 하려면 노후에는 부담이 큽니다. 셋째, 골프로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거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퇴직 후 10명이 골프 모임을 꾸리셨어요. 처음엔 매주 나가고 신나 하셨죠. 그런데 2년 지나니까 모임이 깨졌습니다. 친구 관계까지 틀어져서 남은 건 3명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경쟁 스포츠입니다. 누가 더 잘 치는지, 어떤 장비를 쓰는지, 은퇴 후에도 굳이 경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TV 시청도 문제입니다. 취미가 무엇인지 여쭈어보면 TV 보는 것이라고 답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TV를 오래 보면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무엇보다 완전히 수동적인 활동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뇌도 몸도 아무것도 하지 않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짧은 영상들입니다. 유튜브 쇼츠 많이 보시죠. 재미있고 시간 잘 간다 하시지만 이게 반복되면 뇌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몇 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쏟아지니까 뇌가 감당을 못하고 피로만 쌓이고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사람들 신발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정말로 같은 신발 신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신발만 봐도 사람의 성격,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관찰이야말로 훨씬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한 취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 생각하시고 무리하게 움직이려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20대들과 농구를 하다가 무릎 관절이 망가져 수술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염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연골이 거의 닳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 하셔야 합니다. 국어는 주제를 파악하는 힘이고 수학은 분수를 아는 힘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 내 체력과 시간의 분량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국어와 수학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재밌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진짜 채워줄 것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노후의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내 삶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좋은 취미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많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나눠본 결과 노후의 좋은 취미는 단연 독서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독서야? 눈도 잘 안 보이고 집중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냥 앉아서 한 권을 통째로 읽으라고 한다면 저라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독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이른바 10분 독서법입니다. 몇 가지 원칙만 지켜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정해진 날짜에만 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갑니다. 여러분도 한 주에 하루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딱 정하세요. 그 시간에만 나를 위한 시간으로 독서를 하는 겁니다. 둘째, 딱 10쪽만 읽고 오세요. 서서 읽어도 좋고 앉아서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10쪽만이란 분명한 기준입니다. 셋째, 읽으면서 좋은 문장 하나나 두 개를 메모해 오세요. 그 문장은 여러분의 일주일을 이끌어줄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글이 아니라 마음이 순간 멈추는 듯 툭 하고 와닿는 문장이면 됩니다. 넷째, 그 문장을 일주일 동안 외우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일상 대화 중에 한번 써먹어 보세요. 대화도 자연스럽게 풍성해지고 나 자신도 어쩐지 더 지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20쪽 독서법을 딱 2달만 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뇌가 깨어나고 단어가 풍성해지고 대화가 살아나고 무엇보다 삶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무료이고 서점에서 10쪽 읽는 건 공짜입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책은 사서 천천히 읽어도 되지만 시작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날씨, 상황, 누군가의 스케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셋째, 뇌 건강에 최고입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다듬어지고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넷째, 다른 취미의 출발점이 됩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눈뜨면 그게 또 다른 취미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대한 책을 읽다가 직접 요리를 해보는 분들도 계시고 역사책을 읽다가 박물관에 가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섯째, 나중에는 생산적인 취미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읽은 걸 바탕으로 글을 쓰고 그 글이 쌓이면 블로그나 책으로도 엮을 수 있고 나중엔 강의나 글쓰기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취미는 전문성과
재미가 만나는 지점이다. 독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열쪽만 읽는 것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10쪽이 기다려지고 어떤 문장을 만날지 설레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부터 책 읽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나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물론 독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다양한 취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독서 외에도 노후를 즐겁게 만들어줄 좋은 취미 활동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와 산책입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건강 관리와 기분 전환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면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아침이나 오후에 바람을 한번 쐬고 걸어 나오면 내 안의 답답함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새로 생긴 가게를 발견하거나 거리 풍경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에서 다시 연결되는 경험이죠. 이건 생각보다 큰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둘째, 글쓰기입니다. 이건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되는 아주 값진 취미입니다. 일기를 써도 좋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씩 정리해도 좋고 손주들에게 들려줄 추억을 적어 내려가도 좋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과거의 내가 위로받고 지금의 내가 다듬어지고 미래의 내가 기대됩니다. 한 주씩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글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무엇보다 글쓰기의 좋은 점은 생산성입니다.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남고 그 글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작은 책 한 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답니다. 셋째, 배우기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행위는 뇌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 감각은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독서클럽, 문화센터 등 우리 주변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은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기 때문에 배움은 더 즐겁고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특히 복지관은 다양한 과목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접근이 쉽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활용, 수예, 요리, 스포츠 댄스, 캘리그래피 등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에 도전해보는 순간 내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넷째, 봉사활동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활동입니다.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만 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 책 읽어주기, 도서 정리, 환경 정화 활동, 겉보기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은 우울감을 밀어내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한 힘이 됩니다. 다섯째, 동물과 식물 돌보기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보람을 줍니다. 작은 화분 하나에 물을 주고
씨앗이 싹을 틔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삶의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베란다에 상추나 방울, 토마토를 심어도 좋고 작은 선인장 하나를 기르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런 활동은 손을 쓰고 눈으로 관찰하고 무엇보다 돌보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여섯째는 춤추기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 중에서도 가장 즐겁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춤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동호회에서 스포츠 댄스, 라인 댄스 혹은 간단한 리듬 체조에 참여해 보세요. 음악이 흐르고 옆 사람과 발을 맞추며 웃다 보면 어느새 낯선 사람도 친구가 됩니다. 무엇보다 표정까지 젊게 만들어 줍니다.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그 웃음이 마음의 주름까지 펴줍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신나게 춤췄다라는 그 순간 나이도 걱정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큰돈 들지 않고도 이렇게 좋은 취미들이 많습니다. 그럼 나에게 맞는 취미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고르세요. 은퇴 후에는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활동보다는 혼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산적인 취미를 선택하세요. 소비하는 취미도 좋지만 뭔가 만들어내는 활동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림, 글쓰기, 도예, 정원 가꾸기처럼 작은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성취감도 크지요. 셋째, 기술을 요하는 취미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점점 늘어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성장과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넷째, 내 상황에 맞는 취미를 고르세요. 몸 상태, 성격, 경제 상황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내향적인 분이 억지로 사람 많은 모임에 나가려 하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되죠. 반대로 사교적인 분이라면 외부 활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챙기느라 회사 다니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길다 보니 막상 은퇴 후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후가 더 적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버킷리스트 쓰기입니다. 버킷리스트 하면 꼭 죽기 전에 이루는 거창한 일만 떠올리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해보면 내 삶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일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배우기, 악기 하나 배우기, 텃밭 가꾸기, 혼자 여행 가기, 5km 마라톤 도전하기 등과 같이 사소한 것부터 도전적인 것까지 생각나는 것들은 적어보세요. 막연했던 생각이 글자로 눈앞에 보이는 순간 이미 시작의 힘이 생깁니다. 둘째, 아무거나 시도해 보기입니다.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아무거나 해보세요. 재미있을 것 같은 것도 재미없을 것 같은 것도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지만 봐도 선택지가 많습니다. 서예, 수예, 컴퓨터, 요가, 탁구,
댄서. 처음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어도 막상 해보면 이런 게 내 체질이네 하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기회를 막는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춤을 춰, 내가 무슨 글을 써, 하지만 이건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도 전에 문을 닫아 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즐거움을 느낄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일이기도 하죠. 인생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시도에서 바뀝니다. 그 사소한 시도가 쌓여 이런 걸 내가 좋아할 줄 몰랐네 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취미 하나로 인생이 바뀐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뇌졸중을 극복한 목각 예술가입니다. 소방관으로 평생을 일하다 정년퇴직한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와 한쪽 팔이 마비되고 말도 어눌해지면서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 중 의사가 권한 게 바로 목각이었습니다. 손에 근육을 쓰는 훈련이 필요하니 나무를 깎아보라는 거였죠. 처음엔 단순히 재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조금씩 깎다 보니 뜻밖의 숨겨진 예술적 감각이 드러난 겁니다. 작은 새, 강아지, 물고기를 하나씩 만들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어느새 집마당에 작은 공방을 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작품을 판매해 소소한 수입도 얻으면서 무엇보다 매일 아침 새 작품을 구상하는 설렘 속에 살아가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전거로 유럽을 횡단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은 한때 은행에서 고위직이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이 요즘 뭐 하세요? 였답니다. 할 말이 없으니 늘 그냥 지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때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한 바퀴 돌던 게 점점 늘어나 국내 여행이 되었고 마침내 유럽 횡단이라는 큰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체력도 걱정됐지만 그냥 해보자. 실패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여정에서 남긴 사진과 일기를 모아 책으로 출간했고 지금은 강연까지 다니며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복지관 강사가 된 종이 접기 달인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라는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죠. 그런데 복지관에서 우연히 종이접기 강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서 종이 하나 제대로 접지 못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점점 모양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본인이 오히려 강사가 되어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손을 쓰며 집중하는 동안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겠다고 시작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그 작은 한 걸음이 그분들의 노년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무슨 꿈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가장 슬픈 자기 포기입니다. 꿈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이 다시 뛰는가 아닌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그리고 한 번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고 역할에 묶여 있던 삶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꺼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웃음이 나는지, 그걸 다시 찾아내는 것이 바로 노년의 진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오래 계시지 마세요. 집에 있으면 저절로 우울해집니다. 몸도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고 사람 만날 일도 없어지고 결국은 고립되고 맙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갈 곳이 없어도 괜찮아요. 집 앞 버스 정류장까지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버스를 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류장까지 걸어갔다가 잠깐 앉아 사람들 오가는 모습 보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가면서 거울 앞에서 머리도 한번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적당한 신발을 신고 바깥 공기를 마셔보세요. 그게 바로 나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하루에 꼭 3시간 이상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부부가 은퇴 후에 24시간 함께 지내며 더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래된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시간 동안 혼자만의 산책을 해도 좋고 복지관에서 각자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녁 식탁에서 다시 마주하는 부부는 서로의 존재가 새롭고 또 귀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평화에 따라 하루를 설계하셔야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떠올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솔직한 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지금껏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설레는 순간들을 중심에 두고 하루를 계획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무엇을 할지 한 가지만 적어 보세요. 서점에 가서 10페이지만 읽겠다. 동네 한 바퀴만 걸어보겠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알아보겠다. 뭐든 괜찮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의 인생은 남이 채점하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기에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 웃고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잘 산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빛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소중한 자식일수록 늙어서 이 3가지만큼은 퍼주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독스럽게 무섭지만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해 쏟아붓는 내리사랑입니다. 왜 내리사랑이 가장 무서운 사랑일까요? 바로 짝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조차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사랑을 쏟지만 자식은 그만큼의 무게로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주고 자식은 받는 것이 당연한 구조로 세상이 짜여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무한히 퍼주는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부모는 그 요구를 외면하지 못해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리사랑의 함정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함정도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리사랑이 그토록 애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도 날마다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사자도 새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가슴 속에는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결심이 본능처럼 자리 잡습니다. 이건 계산이나 이성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심어준 본능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요. 그러나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 달려가 돕고 싶고 자식이 무언가 달라고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도 결국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40살 넘은 아들이 아직도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사람 믿지 않나요? 40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자기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경우 없나요?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준다며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자식들이 이 모든 걸 몰라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내 자식 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무작정 주는 게 과연 진짜 좋은 것일까요? 늙어서까지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과연 참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화분에 물을 줄 때 매일 듬뿍 준다고 해서 꽃이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썩어 죽어버리죠. 적당히 목말라야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꽃이 스스로 강해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특히 잘못된 방식으로 주면 자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번 망가진 자식은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습관,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준다는 습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습관, 이런 습관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세상 어떤 의사가 와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젊었을 땐 엄격했던 부모도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더 너그러워집니다. 손주가 귀엽다고 자식이 안쓰럽다고 마음이 풀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늙어서 베푸는 사랑이 오히려 자식을 더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에게 절대로 함부로 주면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늙어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잘못 주면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50살이 되어도 부모 등에 업혀 사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책임질 줄도 모르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진짜 어른으로 자랍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감 있게 살고 부모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주면 자식이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건지 함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돈입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만 도와주자. 애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안 주자니 자식이 더 고생할까봐 마음이 쓰이고, 주자니 내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다짐하면서도 또 지갑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이걸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돈을 계속 퍼주면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힘들면 부모님께 얘기하면 되네. 내가 뭐하러 죽으라고 생각해? 부모님 돈이 내 돈이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책임감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설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철이 없는 어른이 될 뿐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돈을 쉽게 받는데 익숙해지면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부모가 100만 원을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른 집은 얼마 주던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비교까지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엔 10만 원, 다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억대까지 끝이 없습니다. 점점 부모 돈이 내 돈인 것 마냥 점점 더 많은 걸 원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돈을 계속 받던 자식들은 부모가 주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액수가 적어지면 짜증부터 냅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도 병원 다녀야 해. 약값도 들고 치료비도 필요해. 그러면 자식이 대답하기를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지금은 내가 급하다고요. 부모의 건강보다 자기 필요가 먼저라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런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 다음엔 2000만 원, 그 다음엔 5000만 원, 계속 금액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에는 살던 집까지 팔아서 1억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사업은 결국 망했습니다. 망한 것도 억울한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한 말이었어요. 엄마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안 줘서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60대 아버지가 있었는데 30대 딸이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운다고 하니까 안쓰러워서 매달 150만 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단순했죠. 우리 딸 힘든데 아빠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몇 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딸이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쓴 게 아니라 명품백을 사고 미용실 다니는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돈 끊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도 안 하세요? 자식의 짐을
들어주려고 도와준 마음이 원망으로 돌아오는 순간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런 자식들의 특징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첫째, 계획성이 전혀 없어요. 돈이 떨어지고 나서야 부모한테 연락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절약하거나 부업을 알아보는 건 생각도 안 해요. 둘째,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빚인데도 부모가 갚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셋째,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모릅니다. 부모 돈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해요. 넷째,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맙단 말도 잘 안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부모들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새끼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부모가 있는 이유가 뭐야? 자식 어려울 때 손잡아 주라고 있는 거지.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또 이런 말씀도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너무 고생했잖아. 애들은 그런 고생 안 하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 뭘 좀 줘야지. 죽고 나서 주면 뭐 하나. 돈이 있을 때 써야지. 언제 쓰겠어. 애들이 힘든데 나 혼자 아껴서 뭐해. 여러분, 부모 마음으로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모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 사례에서 보셨듯이 자식을 편하게 해주려다가 오히려 자식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부모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 의존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부모 원망으로까지 흘러가 버려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필요와 욕구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삶에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갖고 싶은 욕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비, 최소한의 생활비, 아이들 식비 같은 거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고급차, 더 큰 집, 사업 자금, 투자 자금, 여행비 같은 것들은 사실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식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처럼 포장하게 됩니다. 사업 자금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더 좋은 집이 아이들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둘러대며 부모 마음을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스스로 구분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둘째,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그냥 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조건부로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사업 자금을 원한다면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경영 상황을 보고받아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지원을 이어갈지 중단할지를 부모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실패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갚을지도 미리 계획하게 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가계부를 써오게 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식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적인 요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면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더 진지하게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셋째,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부모 마음에 자식에게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지 못하면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이건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부모의 돈은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며 노후를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 부모와 비교하며 불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때마다 흔들리면 결국 자식은 독립하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올바르게 주는 방법은 결국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진짜 역할이자 내리사랑입니다. 두 번째, 퍼주면 안 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6시, 70대 할머니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엌불을 맵니다. 손자 아침밥을 챙기고 옷 입혀서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저녁이 되면 또 서둘러 데리러 갑니다. 하루가 온전히 손주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동안 자식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편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피곤하다며 쉬어버립니다. 힘든 일은 부모가 다 떠맡고 자신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란 단순히 몇 시간을 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식이 해야 할 몫을 부모가 대신 떠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이 돌봐주기, 이 집안일 해주기, 손주 숙제까지 챙겨주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힘든 건 부모님이 해주니까 나는 편하게 살면 돼.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모의 도움이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죠. 특히 요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 뭘까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친정, 엄마, 시어머니께 맡기고 출근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오늘 회사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애들 좀 봐줘. 엄마, 이번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애들 맡길게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피곤해요. 애들은 엄마가 좀 봐주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사라집니다. 그냥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65세 박 어르신은 아들 집 청소를 매주 해 주십니다. 이유는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집안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해놓고 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는 아예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해주실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구가 점점 늘어나요. 반찬도 해달라. 아이 학용품도 챙겨달라. 심지어 감기에 걸려서 며칠 못 간다고 했을 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집이 너무 더러워. 약 먹고 좀 괜찮아지면 와서 청소해줘.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부모의 몸은 아프든 말든 자기 편의가 먼저인 겁니다. 잠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년씩 이어지면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희생은 일상이 되고 자식의 의존 습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어르신들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는데도 손자를 안고 달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자기만의 여유도 없습니다. 병원 갈 시간조차 없어 아픈 걸 참고 지내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과정에서 부모 본인의 삶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건강 관리도 소홀해지고 취미 생활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끊어집니다.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한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자식들의 책임감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한다는 당연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해주시잖아. 이게 자식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돌이키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시간도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에도 경계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돈에 한계가 있듯이 우리의 시간에도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도와줄 수 있는 시간과 안 되는 시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가능하지만 평일에는 안 된다. 혹은 오전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오후는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처음엔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두면 오히려 자식들도 헷갈리지 않고 부모도 지치지 않습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서로가 편해집니다. 둘째, 자식이 스스로 해야 할 일과 부모가 도와줄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육아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해야 할 몫입니다. 손주를 키우는 건 어디까지나 자식의 책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잠깐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지 전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집안 청소도, 아이들 공부도, 병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자식이 감당해야 할 일인데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은 당연하게 여기고 책임을 잃게 됩니다. 셋째, 부모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미안하지 뭐 하면서 끝내 들어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애 좀 맡아주세요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힘들어. 나도 이미 약속이 있어. 미리 얘기했으면 조정했을 텐데 갑자기는 어려워. 이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계획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가 언제든지 빈틈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일정과 책임을 조율해야 한다는 걸 배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시간의 경계선을 정한다는 건 부모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동시에 자식에게는 책임감을 키워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퍼주면 안 되는 게 책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식이 져야 할 책임을 부모가 대신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올해 35살 된 백수 아들이 있습니다. 성인 중에 성인이죠.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밤 12시가 넘어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마자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엄마, 나 지금 경찰서에 잡혀왔어. 빨리 와서 수습해줘.
그 전화를 받은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이 40이 다 된 아들이지만 부모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거든요. 그래서 급히 옷만 걸치고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 대신 변명합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냥 술김에 잠깐 그랬을 뿐이에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은 뒤에 서 있기만 하고 정작 본인이 직접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책임을 퍼주는 겁니다. 30대 중반이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서서 수습해 주니까 아들은 뭘 배우냐면 내가 뭘 해도 결국 부모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40대 미혼인 자식이 친구와 돈 문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는데 정작 자식은 직접 해결하지 않고 부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 저는 친구한테 사기당했어요.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부모가 변호사를 찾아주고 경찰서에 같이 가주고 심지어 소송 비용까지 대신 마련해 줍니다. 책임이라는 게 뭘까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수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실패했으면 받아들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가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걸 대신해 줍니다. 자식이 실수하면 부모가 사과하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해결해 주고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가 수습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책임감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뭘 잘못해도 부모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임을 배우지 못한 자식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잘리면 상사 탓, 친구 관계가 꼬이면 친구 탓, 결혼이 힘들면 배우자 탓, 절대로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그 비난의 화살이 결국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식은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지나치게 도와준 것이 오히려 엄격하지 못했다. 스스로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식들은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회사에서도 문제아가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늘 남 탓만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첫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나서서 대신 처리해 주면 자식은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부딪히고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책임이라는 게 자리 잡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재료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리 다 막아주면 자식은 실패 속에 담긴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스스로 부딪히게 두어야 자식은 자신감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갑니다. 셋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분명
비효율적이고 답답하게 보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직접 걸어 가보아야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위험이 아닌 이상은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계속 개입하면 결국 자식은 내 선택은 틀렸다. 부모 말만 들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존중은 책임감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식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감싸주면 자식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진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책임감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주는 순간에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자식은 성숙할 기회를 잃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면 자식은 조금 힘들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한 단계씩 성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진정한 내리사랑이란 뭘까요? 진짜 사랑은 다 퍼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흔히 말하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본다는 게 부모 마음에는 너무나 아프지요. 하지만 그 고생이 결국 자식을 단단하게 만들고 진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식이 뭔가를 요구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하루만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즉석에서 그래. 알았다 하고 들어주는 순간 자식은 부모가 언제든지 자신을 해결해 줄 거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습니다. 하루만 늦춰도 자식은 스스로 한 번쯤 더 고민하게 됩니다. 둘째, 절대 자신의 노후 자금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당당할 수 있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말을 입에 붙이세요. 너도 어른이니까 네가 결정해야 해. 부모도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도와줄 수 없어.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이 말들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게 인생이니까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에게 끌려다니며 호구가 되는 건 부모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자식도 어른이 되고 부모도 품격 있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